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는 1년을 내다보기보다는 최소 3에서 5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지금 얼마가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두세 배 상승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다가올 하락장에 얼마나 낙폭이 커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하여 사실상 집값 계엄령 선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핀셋 분양가 상한제에 국한하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오직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집값을 일부러 잡지 않는다는 인상이 워낙 강하여 결국 민초들의 큰 저항을 받을 날이 오야 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하락하였고 금과 은, 달러는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국내 위적으로 점점 곪아가는 상황으로 이제라도 현금을 보유하는 등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0년 한국 국가부도 1997년과 2008년 경제금융위기 또 오나, 제가 경제금융위기가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을 해서 다른 나라를 추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네요.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호가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낭떠지로 추락하면서 뻥.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위기에 흔히 나타나는 오저 현상. 자, 지금 저성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물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저금리입니다. 저출산도 활력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수출이 낮은 저수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융위기 오저 현상이 지금 팽배해 있다. 그렇다면 한국 시나리오별 금융위기 세부 내용,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어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웃 국가들 또는 연쇄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경제위기, 일단 우리나라 자체에서 터질 경우 가장 파급 효과가 큽니다. 타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한국이 금융위기 터지면요, 이걸 100%로 잡았을 때 만약 중국이 터졌다 70%, 중국과 아직은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크다는 거예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요. 한 50%, 유럽 40%, 신흥국, 개도국 30%, 이 정도 순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스스로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을 피해야겠죠. 한국 위기 발생 시 글로벌 환경이 안 좋아서 혹독하다. 예전에는 97년 금융위기라든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래도 주변 나라들이 괜찮았어요. 어떤 우리나라가 비빌 언덕이 있고, 자,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환경이 워낙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혹독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일본 주변국 위기 발생 시 동시 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커요. 국내, 중국, 일본, 유럽, 신흥국 순으로 타격이 크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2020년 10월 21일 봄 가능성이 높지만, 즉 이제 내년 10월 또는 이후년 2021년에 가능성이 높지만 3년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겠죠. 발생 가능성은 높게 보지만 국제 협력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도약을 한다면 위기를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7년 외환위기 때, 그때는 국내 외환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동남아시아 동시 터졌습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달러 회수, 달러 고갈, 정말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달러를 회수하는 바람에 약 1년 6개월간 주가가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금융위기가 1년 6개월 걸렸고요. 해외 선진국 상대적으로 안정해서 우리나라가 금모기까지 해서 빨리 일어선 겁니다. 코스피 그때 550짜리가 280으로 반토막 난 상황이고요. 환율은 750에서 무려 1950으로 2.5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미국 주택 버블, 부실은행 파생 상품이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메릴린치, 리먼 브라더,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금융부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약 2년 만에 주가가 회복되었습니다.
중국과 유럽은 상대적으로 안정돼서 우리나라가 이 중국을 바탕으로 중국을 딛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코스피 2085짜리가 무려 938까지 추락했고요. 환율 900이 1580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경제 위기는 어떻게 되느냐? 한중일 글로벌 침체. 자, 지금 우리나라, 중국, 일본, 글로벌 모든 나라가 이제 안정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만 조금 괜찮은데 거기도 그렇게 신속지 않습니다. 주가만 높지. 중국 금융 불안, 한국 경제 추락,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다는 거. 보호무역 양적 완화 약 3년 회복을 예상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현재 고점 찍은 코스피 지수가 2500이라면 대략 1000까지 빠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환율은 1050 정도 되는데 바닥이 1050이었는데 1700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기 발생 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는 사람,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위기를 갖고 어떤 사람들이 기회를 찾느냐. 자,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지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람은 아주 안 좋습니다. 집값 폭락하고요. 특히 빚이 많으면서 부동산 비중이 높다.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내 집은 하나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빚이 많거나 또는 집을 여러 개 갖고 있거나 갭 투자를 많이 했거나 볼 것 없이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빚이 많은 사람들 신중해야 하고요. 현금 부유가 적은 사람들은 돈 벌 기회를 다 날립니다. 아니, 오히려 돈 벌 기회보다 먹고 살 일을 걱정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합니다. 위기 대비를 못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하시는 사람들,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부류는 특히 조심하세요. 이제 이거의 반대 개념이 바로 기회를 갖는 건데, 부동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 또는 빚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고, 빚이 적은 사람들, 현금 부유가 최고입니다. 여기서 현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이나 달러를 말해요. 부자들, 대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위기 대비를 철저히 한 사람, 제 방송을 아마 많이 들은 분들은 위기 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봐요. 공무원, 대기업 이런 곳에 다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한 요소가 몇 가지고 불안전한 요소가 몇 가지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금융위기 최고의 투자 과정, 제가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일단 금융위기 때 그럼 나는 뭘 투자해야 최고냐? 1위는 ETF나 주식입니다. 제가 그랬죠. ETF, 펀드, 주식은 평상시에는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망해요. 지금도 평상시에요. 준 금융위기 상황이라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터지면요, 이거 하는 게 좋아요. 다만 하되 본인이 공부를 해야 하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2위가 부동산입니다. 지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쫄딱 망하는 거고, 부동산.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 부동산이 팍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시 또 회복하는 날 부동산이 그만큼 치게 올라가요. 3위는 2위하고 비슷한데 달러입니다. 달러. 4위는 금과 은입니다. 5위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악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위기 최고 투자 과정이 뭐냐? 다시 별표를 칠 테니까 한번 뇌가리시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전에 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1700대 1799도 좋아요. 이때는 ETF 인버스 곱하기 1을 들어가세요. 코스피 1600대 1699 ETF 인버스 곱하기 2. 그 다음에 코스피 1000 정도 되면 바닥으로 여기고요.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아시아 국가에서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는 나라로 ETF 인버스 곱하기 2로 갈아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락장에 투자할 거고요. 이제 상승을 한다. 재빨리 코스피 1100 정도 되면 ETF 코스피 200 곱하기 1. 이제 상승장 투자라는 거예요. 빨간색이잖아요. 아까는 파란색이고 색깔이. 자, 그 다음에 코스피가 1200 정도 된다. 이제 이건 완전 탄력 받았다. ETF로 레버리지로 투자도 됩니다. 즉 코스피 200 곱하기 2. 대표적인 게 코덱스 레버리지 또는 타이거 레버리지,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1200 ETF 레버리지. 아시아 국가로 이제 갈아타는 것은 대략 코스피가 여기 1200이 아니라 한 1900 정도까지 회복했을 때 레버리지로 갈아타는 겁니다. 자, 코스피가 만약 2000원 저리까지 왔다. 이제 코스피 손 떼세요. 그 다음부터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10배 벌든 2배 벌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하고 펀드 하면 쪽박 찹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는 안 하면
오히려 반대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투자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막판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 자, 이제 좀 속도를 내볼까요?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 코스피 지수, 이거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듯이 과거의 금융위기 사례 지수를 알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나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506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그 전에 1000도 갔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았던 코스피 지수가 285로 반토막 났고, 그 다음에 회복할 때 280이 무려 1059까지. 잘 보세요. 이때 상승장 레버리지를 했다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자, 그리고 거의 3배, 4배까지 뛰었죠. 또 IT 버블 때 468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1142까지 회복합니다. 그러다 계속 올라서 이제 2085까지 2007년 10월달 찍는데,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서 무려 2085짜리가 938입니다. 자, 상승장에는 코덱스 또는 코덱스 레버리지, 하락장에는 인버스 또는 인버스 곱하기 2를 드는 건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보다시피 지그재그로 떨어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것도 샀다 팔았다 계속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이 기간이 얼마라고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거의 2년 걸리는구나. 또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구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구나 하면 알 수 있어요. 환율도 보시면, 자, 원래 우리나라 환율이 1995년 이때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요 7, 800대에서 많이 놀았어요. 1000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위기 터지자마자 2000 가까이 1900을 찍어버렸어요. 자,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755대가 1900으로. 그러다가 빠르게 안정되죠. 빠르게 안정돼서 거의 11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000까지 2007년 뭐 900까지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900짜리가 다시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80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도 주가보다는 많이 못 먹겠죠. 그래서 달러보다는 주가가 더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폭등하면 좋은데 이제는 이렇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200 한 이 정도 올라왔어요. 만약 금융위기 터지면요 1700까지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상황에서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까지 올랐다가 지금 여기 20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얘 추락한다면 1000까지 떨어진다고 이렇게. 자, 이제 동행지수, 바로 수출지수를 의미하는데, 여기 보시면 IMF 외환위기 이때 93, 1998년 정말 낮았죠. 그러다가 회복 다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어떻습니까? 97.7로 확 떨어지죠. 근데 한참 괜찮다가 최근 보세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2019년, 자, 1월 달인데 지금은 더 안 좋습니다. 좀 더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동행지수, 이렇게 보면 사실상 금융위기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자, 이건 뭐냐? 자, 1998년 외환위기와 지금의 코스피 2018년 미중 분쟁 전후의 주가,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회색이 1997년이에요. 자, 회색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은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자, 지금 현재 이제 파란색,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똑같이 닮아갔죠. 정말 이거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회복하면 이렇게 가지만 금융위기 터지면 더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까지 왜 이렇게 동주처럼 나타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200인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얼마나 컸고 현대차는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200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위기 때 1000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닮은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것이다. 왜? 금융위기나 다름없는 주가니까. 원래 지금 3,800 정도 찍어야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PIR 규모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요, 어찌됐거나 현재 상황보다는 금융위기가 터지면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한국 경제 투자 매력도와 대형 위기, 얘가 정말 중요한 사항들, 좀 전문적인 것 같지만 쉬운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안 터진다. 한국 경제 성장률, 신용등급 상당히 좋네. 외환 보유고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은 좋은데 글로벌 유동성 아주 안 좋고, 세계 경제 성장률 나쁘고, 환율 나쁘고, 주가 나쁘고, 이렇게 사선을 그었을 때 이쪽은 안 좋고 이쪽은 좋네요. 근데 최근엔 더 심해졌어요. 자, 신용등급 우리나라 좋죠. 외환보유고 괜찮죠. 그리고 미국 국채 괜찮죠. 이거 빼고,
자, 한국 경제 성장률, 주가, 환율, 세계 경제 성장률, 글로벌 유동성.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이 확 늘어났죠.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좋고 지금 나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변동치 결국 1%로 떨어진 전망치 기재부 작년 12월 27일 2.7을 예상했어요. 말도 안 되죠. 자,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 낮춰잡자 2.0에서 2.1로 낮춰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1.8, 시티, 그 다음에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바클레이즈는 1.9. 자, UBS, HSBC는 2.0. 평균 1.9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전망이. 그 다음에 국내 주요 기관들도 이렇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보면은 2.4에서 2.1로 낮춰잡았고, 아시아 개발은행 2.4에서 2.1. 자, S&P 2.0에서 1.8. 피치 2.5에서 2.0. 무디스 2.3에서 2.0. 현대경제연구원 2.5에서 2.1. 한국경제연구원 2.2에서 2.9. 지금 다 낮게 잡고 있잖아요? 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신흥국가, OECD 국가, 자, 여기 보시면 2018년을 정점으로 다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안 좋아서 여기서 만약 금융위기 터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 자, 우리나라 보세요. 자, 68.7이나 대외 의존도가 높아요. 중국은 33.8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낮아요. 일본 27.9, 미국 19.9.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너무 높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 휘둘리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세계 주요 위안부유액. 우리나라 지금 4천억 달러가 지금 좀 넘죠. 그리고 중국은 3조 9천억 달러인데 위안부 기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이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커서 표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중국이 1조 달러 쓰는 거 그냥 표도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자, 3년 연속 경제 성장률은 약한 데 비해서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나치게 재정 지출을 말도 안 되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지금 외환위기에 거의 2분의 1까지 이미 까먹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여기 결과가 나옵니다. 자, 2018년 결산 보세요. 그전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2018년 결산해 봤더니 2배 이상 7.1이나 해당되면서 재정 지출이 증가했고, 자, 올해 예산안도 지금 이거 3밖에 안 되는데 경제 성장률은 3배인 10.8.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3.8인데 8. 자, 앞으로 뒤로 갈수록 지금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너무 지금 돈을 팍팍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안부유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 추이 이게 뭔 말이냐? 돈의 회전율을 뜻해요. 지금 금리가 낮은데도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막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돈 구경하기가 힘든 것은 바로 금리는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현금 확보해서 이걸로 뭔가 사겠다. 부동산도 거품이 심하죠. 주식은 안전하긴 한데, 주식은 저평가긴 한데 안전하진 않죠. 금융위기 때문에. 자, 부채 디플레이션, 가계 실질 부채가 증가하면서 소비 부진, 금융부실이 생기면서 투자 위축, 건설 경기 침체하면서 고용 악화, 그래서 장기 불황에 지금 빠지고 있다. 1월에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역대 최저치로 물가 상승 2019년 나와 있죠. 옛날 외환위기 때보다 낮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여기서 지금 급출하고 있죠. 마이너스 지금 0.7. 역주행하는 수출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달도 높지 않아요. 다 마이너스, 심지어는 11, 13포인트. 자, 지금 수출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이 수출 추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IMF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 위가 좋은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이 바닥과 이 바닥들이 서로 지금 맞닿고 있어요. 자, 통화량은 줄고 저축은 제자리, 돈은 안 돌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소매 판매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도 낮고, 소비 더 줄어들고, 물가는 마이너스, 여기 디플레이션. 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경제 성장률 6.0, 용이 추락하고 있죠. 용이 추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수출 추이가 지금 마이너스 14에서 24 이렇게 매달 20% 이상 지금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영국, 미국 다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에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자, 경제위기 관련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자, 이제 위기 직전이라고 하는 응답자가 47.5, IMF 등 과거 위기와 유사하다가 27.7, 무려 70포인트가 넘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회복 가능하다. 낙관적인 전망은요, 뭐 18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경에서 현대경제연구원 공동기획위에서 했던 걸 보니까 반절, 자, 전문가들 반절이 내년까지 IMF 외환위기나 리먼 브라더스급 대형 위기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가 15명, 없다 15명. 무려 50%가 있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자, 올 4분기, 지금 4분기잖아요? 아니면 내년 하반기가 제일 높아요. 40%. 내년 상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을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다. 지금 파란불이 켜지고 있는 우리나라. 안타깝지만 빨리 반등시켰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여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희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경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기에 대비하여 한숨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웃음이 샘솟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산적인 김유갑의 경제 부동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